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강의는 일반적으로 수업을 한다, 혹은 교육을 한다,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흔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것만큼 강의를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고 준비 단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실제로 강의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무엇인지 또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표준적이고 혹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강의라는 것이 보통 전문가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그 설명이라는 것이 지식의 핵심과 본질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은 청중이나 혹은 학생이 수동적인 입장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강의라는 것이 보통 1시간 단위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시간을 운용하기에 혹은 스케줄을 구성하기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비록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또 강의만큼 효율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수많은 교수법이 있지만 강의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아주 친숙하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친숙함도 교수법으로서 강의가 갖는 장점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강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의 장점과 혹은 그 한계점을 같이 봤을 때 강의 자체가 나쁘다거나 강의라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강의를 하는 강사 혹은 교수자의 한계가 어떤 강의의 한계 혹은 강의의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준비할 때, 강의를 먼저 계획할 때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강의의 맥락입니다. 맥락이라고 하면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든가 그 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 혹은 그 수업 전후로 있는 다른 많은 수업과 그 수업을 진행하는 다른 교수들, 더 나아가서는 이 과목이 포함된 과목 전후에 배치된 다른 과목들도 이 강의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과목이 어떤 강의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과목 자체가 가지는 전반적인 목표라던가 그 과목에서 지향하는 교수법 혹은 주로 사용하게 될 평가법이 결국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곧 내가 할 수업이 책임져야 할 범위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나 구체적인 방식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수업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 수업이 내 수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 수준이나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내 수업에 임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른 수업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다른 과목과 다른 수업을 살펴봤다면 이 상황에서 내 수업의 목표에 강의라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 강의가 놓인 맥락 혹은 그 주변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강의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 강의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즉 학생이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혹은 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길 바라는지
혹은 비판적 사고력을 습득하길 바라는지, 혹은 어떤 스킬을 능숙하게 하기를 바라는지, 혹은 어떤 것에 대한 태도가 바뀌길 바라는지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은 서로 다 다를 것입니다. 강의를 주된 방법으로 했을 때는 결국 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지식을 전달하는 것, 지식에 있어서 가장 강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열거한 이런 비판적 사고력이나 스킬의 함양 혹은 태도의 변화 같은 것은 강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 혹은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 수업이 놓인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 속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는지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담을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고민할 때 먼저 그 내용에 해당하는 다양한 토픽들을 넓게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특정한 구조나 논리나 구성을 갖춘다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듯 다양한 주제를 많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논리적으로 이 주제들을 정리하고 배열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혹은 내용을 넓게 탐색하다 보면은 꽤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의 내용 전문가가 될수록 그 분야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중요해 보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학생들이 모두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강의의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을 넓게 탐색하고 대략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꼽았다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가 이 다음에 이어지는 과제입니다. 그 구성 방식은 여기 열거한 것처럼 5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번 이 5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하든 학생들이 발표, 즉 강의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강의의 큰 그림, 전반적인 진행 방식을 일단 가지고 수업에 임했을 때 학생들은 훨씬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5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는 귀납적인 구성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문제로부터 해결 혹은 진단 및 치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현상으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것도 귀납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연역적인 구성은 반대로 일반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구성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일반론에서 특정 사례로 나아가는 방식도 연역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구성은 어떤 연대기적 이야기의 형태를 갖춰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질병 A의 치료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잘 와닿는,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립적인 방식으로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찬성, 반대를 번갈아 가면서 제시하거나 혹은 한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반대쪽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본인의 특정 주제에 관한 태도나 관점을 다양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탐험적인 방식은 익숙한 것에서부터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중 혹은 그 외에 어떤 것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수업의 개요를 학생들에게 시작 시에 설명을 하고, 끝날 때에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의라는 것의 구조를 한 줄로 아름답게 요약한 문장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는 가장 먼저 무슨 내용을 말할지 말하고 그 내용을 말한 다음에 무엇을 말했는지 말하는 이 세 파트로 구성한다고 보시면은 이것이 시작시, 그리고 이것이 강의의 중간 부분, 그리고 이게 강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학생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강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가 특정 주제의 핵심과 본질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자칫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연단 뒤에서의 단조로운 발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표는 듣는 사람의 지루함을 유발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연단 뒤에 계속 머물기보다는 혹은 연단 뒤에 숨어있기보다는 조금은 앞으로 나와서 학생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중 한 가지 팁은 한두 명일지라도 학생의 이름을 외워두는 것입니다. 그 한두 명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다른 학생들도 덩달아 조금 더 강사에게 집중하는, 교수에게 집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조로운 발표가 지루함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닥터 폭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표현력이 좋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 강의를 했을 때 심지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전혀 전문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심지어 내용 중에 틀린 말이, 모순되는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가 매우 효과적이고 많이 배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가와 그 강의에서 얼마나 잘 배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는 혹은 학생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하는 몇 가지 팁을 더 열거해 보자면, 우선 강의실에 미리 도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기보다는 미리 도착해서 또 비슷하게 먼저 와 있는 학생들과 스몰톡 같은 걸 나누면서 혹은 학생들이 어디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수도 있고요. 강의 중간에는 너무 강의실에 한쪽 모서리나 연단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강의실의 여러 곳을 돌아다닐 때 학생들은 조금 더 교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긴장을 했다가 더 눈치를 보거나 혹은 그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니터만 보고 있기보다는 학생들과 눈맞춤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 꼭 외워서가 아니더라도 출석부에 있는 학생의 이름을 몇몇이라도 불러가면서 그 학생에게 참여나 질문 등을 요청하는 것도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스처를 사용한다거나 약간의 톤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비록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중간중간 질문도 던져보고, 또 그런 질문을 할 때 무엇보다 너무 위협적이지 않은 어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학생들도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음으로 속도와 내용의 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보통 18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 이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말머리, 즉 블랙 포인트도 한 슬라이드에 5개 이내로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혹은 이러한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에 따라서 혹은 교과서에 따라서는 6줄 이내, 6 곱하기 6, 즉 한 줄에 6단어, 그러한 6단어의
문장이 6줄 이내 혹은 좀 많게는 7 곱하기 7, 즉 한 줄에 7단어씩 있는 문장이 7개 이내,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인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고 학생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어느 자리에 앉아서도 충분히 잘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큰 글씨를 담기를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 슬라이드당 2분에서 3분 정도를 들여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의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그 강의 슬라이드에 담겨 있는 내용의 밀도도 어느 정도 과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